안녕하세요. 최근에 발표된 라구나우즈 한인회의 새로운 운영 정관 초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될지 그 길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관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알기 쉽게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한인회는 도대체 누가 무슨 규칙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정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자, 먼저 정관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는 규칙들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인회가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는 약속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언문 같은 겁니다. 정관제 1조를 딱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라구나우즈 빌리지 한인회, 그러니까 KA에는요.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라는 걸 딱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이냐? 제2조에 그 목표가 5가지로 딱 정리돼 있어요. 회원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고 화합하게 만들고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고요. 건강 정보나 복지 정보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인 시니어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까지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회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한인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인회에는요,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뉜 2개의 리더십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인회 집행부, 그리고 이사회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회장님이 이끄는 집행부는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예산을 짜고 행사를 열고 매일매일 한인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죠. 반면에 이사회는요. 우리 한인회라는 차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짜온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해주고 또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죠. 제7조에 나오는 이사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선출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현직 한인 회장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에는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게 집행부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걸 막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거든요. 자, 집행부라는 엔진, 이사회라는 운전대, 이 2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정말 중요한 제3의 독립기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 한인회의 돈과 운영을 감시하는 파수꾼,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한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관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또 회원 여러분이 낸 소중한 회비가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지 이걸 감시하는 겁니다. 제8조를 보면 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정말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재무감사를 하고요.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직접 조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 모든 감사 결과를 회장이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체 회원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겁니다. 회장과 이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감시 활동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조직의 진짜 주인인 우리 회원들은 과연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권리,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4조를 보면요. 라구나우즈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한인회비를 내셨다. 그럼 누구나 정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정회원이 되면 우리 대표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투표권과 내가 직접 대표가 될 수도 있는 피선거권이라는 정말 강력한 2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 50. 이게 바로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정관 제9조에 따라서 우리 정회원 50명의 추천 서명만 받으면요. 누구나 회장이나 이사, 감사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어떤 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직접 뜻을 모아서 이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직접 세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둔 거죠. 제10조에 나오는 선거 절차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총회 열리기 넉 달 전부터 인선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하고요. 우리 회원들은 총회 6주 전까지 자유롭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모든 후보들이 12월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되는 거죠.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회비가 대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재정 규칙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돈 문제가 깨끗해야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도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제12조를 보면요. 재정 운영에 무려 4단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집행부가 내년엔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안을 짜면요. 이사회가 그걸 아주 꼼꼼하게 심사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딱 그 승인된 예산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가 그 모든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쫙 훑어보는 거죠.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돈을 주무를 수 없게끔 아주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을 쓰는 규칙은 더 촘촘해요. 한인회에서 돈이 나갈 때는 어떤 돈이든 반드시 회장과 재무 두 사람의 서명이 함께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2,000달러가 넘는 큰 돈을 쓰거나 원래 계획에 없던 돈을 써야 할 때는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이라도 마음대로 큰 돈을 쓸 수 없도록 딱 막아놓은 거죠. 이 숫자 3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투명한 책임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가 끝난 모든 재정 서류랑 영수증은요, 최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돼요. 왜냐고요? 나중에라도 언제든 누구라도 과거의 기록을 들여다보고 이 돈 제대로 쓰인 거 맞나?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이 서명들을 한번 보세요. 이 정관 초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처럼 정관이라는 건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요. 더 나은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땀과 고민이 담긴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살펴본 이 모든 조항들의 핵심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또 더 활기찬 그런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아주 굳은 다짐인 거죠. 자, 이제 설계도는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청사진 위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함께 그려나갈 우리 라구나우즈 한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마을 하나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규칙부터 세우시겠어요? 정말 막막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누가 리더가 될지,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내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돈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정해야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라구나우즈 빌리지 한인회 정관 개정안이라는 문서가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인회의 대답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기엔 빼곡한 글씨가 전부인 딱딱한 문서 같은데 네, 그렇게 보이죠. 사실 이건 하나의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만든 아주 정교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렇죠. 어떤 설계도든 실제 건물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이죠. 오늘 우리는 이 2020년 1월 19일자 초안, 이득주, 이재훈, 이강민, 고영주님이 개정위원회로서 만든 이 설계도가 과연 얼마나 튼튼하고 또 현명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안의 핵심 원리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네요. 이 설계도를 따라가면서 이 공동체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네, 권력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지를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보죠.
이 한인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모든 조직의 정체성은 그 목표에서 시작되죠. 네. 정관 제2조를 보면 이 한인회의 목표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친목 도모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새로 이사원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고 건강이나 복지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고 나아가 한인 시니어 전체의 권익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돼요. 와, 말하자면 단순한 사교 클럽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거죠.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그 울타리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이요? 네, 흥미롭게도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 두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등급을 나눈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피선거권입니다. 피선거권이요? 네, 즉 회장이나 이사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아, 라구나우지에 집을 소유하고 회비를 낸 분 또는 평생 회비로 $1,000를 낸 분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는 정회원이 됩니다. 네. 하지만 임대로 거주하거나 라구나우지 바깥에 살면서 후원금을 낸 분은 준회원이 되어서 모든 활동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임원이 될 수는 없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핵심 딜레마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딜레마요? 네, 의도적으로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가치죠? 한편으로는 주택 소유주, 즉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운영의 중심을 맡겨서 공동체의 안정성을 꾀하는 거죠. 안정성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 거주자들을 2등 시민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 안정성과 포용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죠. 아하,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군요. 단순히 조건을 나눈 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엔진, 즉 조직의 구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아주 정교하게 세 개의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흔히 국가에서 말하는 삼권 분립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아, 삼권 분립이요? 네, 매일매일 열심히 발로 뛰며 일하는 한인회, 네, 집행부, 그리고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기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이 세 기구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 핸들 브레이크 같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먼저 엑셀 역할을 하는 한인회부터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한인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집행기구, 즉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다음 해 예산을 짜고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신입 회원을 돕는 등 공동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전부 책임지죠.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최대 2년 동안 이 공동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살림을 꾸리는 역할인 만큼 각 임원의 책임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더군요. 네, 그렇죠. 특히 재무 담당자의 역할이 인상 깊었어요. 모든 영수증에 1년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고 감사가 끝난 뒤에도 3년이나 보관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단 1달러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하고 집행한 안건들은 이제 결정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핸들 역할. 네, 바로 핸들 역할을 하는 이사회죠. 이사회는 한인회가 열심히 짜온 예산안이 합리적인지 심의해서 승인하고요. 정관을 바꾸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인회는 실행하고 이사회는 결정하는. 맞습니다.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이사회 구성을 보니 총 9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직 한인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은 하지만 투표권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아주 영리하고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즉 회장이 결정하는 회의, 이사회에 와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아예 투표권을 빼버린 거죠. 아,
일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독단적인 운영을 막는 겁니다. 권력의 분리라는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가 되려면 조건이 또 있네요. 회비 말고도 별도로 $1,000의 이사회비를 후원해야 한다고요? 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장치일까요? 아니면 돈 있는 사람만 리더를 하라는 장벽일까요? 또다시 딜레마의 지점이죠.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 만큼 더 큰 책임감과 재정적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훌륭한 리더십과 지혜를 가졌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이 조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개방성이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엑셀, 한인회와 핸들, 이사회를 봤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감사위원회가 남았습니다. 네, 돈은 제대로 쓰는지, 규칙은 잘 지키는지 누군가는 감시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이 공동체의 독립적인 파수꾼입니다. 독립적인 파수꾼. 제가 독립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로부터 그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군요. 네, 오직 회원 전체를 위해서만 일하죠.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재무 감사를 해서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검증하고요. 네네. 만약 부정이나 비리 의혹이 생기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직접 조사에 착수해서 그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와, 막강한 권한이네요. 한인회나 이사회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 공동체의 신뢰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과정만큼 중요한 일도 없겠죠? 물론이죠. 공관을 보니 아주 흥미로운 2단계 선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군요. 맞습니다. 무작정 출마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인선위원회입니다. 인선위원회.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비밀스러운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의 공백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헤드헌팅 위원회에 가깝죠. 아, 헤드헌팅. 네, 이사회는 선거 4개월 전에 이사 3명과 전직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인선위원회를 꾸립니다. 이 위원회가 다음 회장, 이사, 감사 후보로 누가 적합할지 물색하고 심사해서 공식적인 후보 명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거죠. 그럼 인선위원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출마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좀 폐쇄적으로 들리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단계, 즉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요? 네, 인선위원회 추천과 상관없이 회원 50명의 서명만 받으면 누구나 청원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 50명이요? 네, 이것이야말로 소수의 의견이나 새로운 인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아주 민주적인 절차죠. 그렇군요. 인선위원회가 혹시라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견제장치입니다. 그렇군요. 인선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후보를 확보하면서도 청원 제도를 통해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네요. 정말 잘 설계된 시스템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추천되고 청원된 후보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선택을 받나요? 모든 권력은 결국 회원으로부터 나오죠. 아, 역시 총회군요. 네, 최종 결정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경쟁 후보가 없으면 총회에서 박수로 인증을 받고요. 여러 후보가 경쟁하게 되면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순서대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결국 모든 권한의 시작과 끝은 회원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이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한눈에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정 문제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여도 재정 문제가 불투명하면 신뢰가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관은 재정 사고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잠금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제 권한의 분리입니다. 일상적인 소액 경비는 회장과 재무 두 사람의 서명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네. 예산을 초과하거나 한 번에 $2,000, 우리 돈으로 약 260만 원이 넘는 큰 지출은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못 박아뒀습니다. 아, 그 $2,000 조항이요. 구체적인 액수를 딱 명시해 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회장이 갑자기 마음대로 비싼 음향 장비를 사오거나 하는 일을 막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회장의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거죠. 예산을 짜는 곳 한인회, 승인하는 곳 이사회, 집행하는 곳 한인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곳 감사위원회로 이어지는 이 4단계 프로세스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딱딱한 규칙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공동체인 만큼 서로 어울리고 즐기는 활동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 정관은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골프나 합창, 댄스 같은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규칙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더군요. 모든 동호회 회원은 반드시 한인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회비도 내야 한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그런가요? 각 동호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그 활동이 한인회라는 더 큰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자칫 동호회들이 따로따로 분열되는 것을 막고 우리는 모두 라구나우지 한인회 회원이라는 더 큰 정체성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군요. 네, 현명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 외에도 회원이 돌아가셨을 때 조의를 표하는 규정이나 임기를 마친 회장이 다음 회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네, 특히 인수인계는 이사회 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까지 하도록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네,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마주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들이죠. 네, 오늘 우리는 라구나우지 빌리지 한인회 정관 개정안이라는 설계도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지켜나가는지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집행을 맡은 한인회,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그리고 모든 것에 감시하는 감사위원회로 나뉜 명확한 권력 분립 구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후보를 추천하는 인선위원회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원제도를 결합한 민주적인 선출 방식, 그리고 $2,000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재정관리 원칙도 아주 돋보였죠. 맞습니다. 이 정관은 정말 수많은 고민과 경험이 녹아있는 아주 세밀하게 설계된 공동체의 운영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규칙과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규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동력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처럼 잘 짜인 규칙과 그 규칙을 존중하고 기꺼이 따르려는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 정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이들 중 더 중요한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인회 어떤 규칙으로 운영될까요? 지금부터 정관에 쉽고 간단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한인회가 뭔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한인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관제 2조를 보면요, 바로 이 5가지가 우리 한인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멋진 공동체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인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크게 3 조직이 있습니다. 먼저 한인회, 즉 집행부입니다. 행사 기획부터 회원 관리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팀이죠. 다음은 이사회인데요. 예산 승인처럼 한인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재정이 투명한지 감시하는 우리 공동체의 파수꾼이죠. 이렇게 중요한 리더들, 그럼 어떻게 뽑을까요? 선출 과정도 아주 체계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회 16주 전부터 시작해서요, 12월 총회에서 최종 투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회비,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요?
당연히 투명한 규칙이 있겠죠? 예를 들어 2,000달러가 넘는 큰돈을 쓸 땐 반드시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정은 이렇게 4단계로 관리됩니다. 예산을 짜고 승인받고 집행한 뒤 마지막으로 감사까지 받는 거죠. 결국 한인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골프, 합창, 등산 정말 많죠? 동아리 활동만큼 공동체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한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이 오시죠? 결국 이 모든 걸 살아 숨쉬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라구나우즈 빌리지 한인회의 미래 운영 방향을 결정할 2026년 1월 19일자 한인회 운영정관 개정안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정관은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조직에 뭐랄까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관 개정안은 과연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시스템인가? 아니면 어쩌면 의도치 않게 특정 그룹의 권한을 집중시키고 일반 회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네, 저는 이 정관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인선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사 자격 요건 같은 일부 조항들이 일반 회원의 참여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또 권력의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입장에서 논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이 정관이 집행부, 이사회, 감사위원회라는 이 세 축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안이라는 입장에서 그 장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정관 개정안의 구조적 안정성을 옹호하시는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개정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거나 특정 인물의 어떤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잘 짜인 규칙을 통해서 공동체가 예측 가능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제6조의 한인회, 즉 집행부, 그리고 제7조의 이사회, 제8조의 감사위원회, 이 세 기구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니다. 마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처럼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한인회가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면 이사회가 이걸 아주 꼼꼼히 심의하고 승인하고요. 또 완전히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돈과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합니다.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재정 투명성을 강화한 제12조는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달러 이상 지출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든 지출의 회장과 재무 2명의 서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정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10조의 인선위원회는요. 한인회를 이끌어갈 회장, 이사, 감사 후보를 전문적으로 심사해서 추천하는 기구로서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전직 회장단 등을 포함시켜서 경험과 경륜이 리더십 선출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불필요한 선거 과열을 막고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안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목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오히려 공동체의 활력을 저해하고 문을 닫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관이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회원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소수에게 권력이 고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제4조에서 주택 소유자인 정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임대거주자인 준회원은 배제하는 조항,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동일한 공동체에 거주하면서 기여하는 구성원을 거주 형태로 차별하는 겁니다. 이런 건 비영리 단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제7조 6항의 이사회비 $1,000 조항은 명백한 참여의 장벽입니다. 봉사의지와 능력이 있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회원은 이사회 진출을 꿈꿀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재정적 장벽은 보통 비영리 단체에서 리더십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거든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한인회가 자칫 소수 그룹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의 인선위원회 구성은 권력 집중의 우려를 낳습니다. 위원 5명 중에 3명이 이사장을 포함한 현지 이사로 채워지는데 이건 현 이사회가 차기 회장, 이사, 심지어 자신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 후보까지 사실상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셀프 추천을 넘어서 셀프 세습의 가능성마저 열어두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신 회원 자격 구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4조의 정회원, 준회원 구분은 저는 차별이 아니라 책임의 차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구나우즈 빌리지의 특성상 주택 소유자는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고 기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룹에게 운영의 키를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회원도 한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피선거권에만 차등을 둔 것이죠. 그 관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거주 형태가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의지나 책임감과 직결된다는 그 전제 자체가 매우 위험한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십 년간 이 커뮤니티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온 모두가 존경받는 임재 거주자 한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그분을 리더로 원하지만 이 정관에 따르면 그분은 출마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권리 하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회원을 2등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제2조가 말하는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 증진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오히려 공동체의 위화감과 분열의 씨앗을 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관은 보편적인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 지적은 차치하고 그렇다면 이사회비 $1,000가 참여의 장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을 장벽이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으로 봅니다. 연간 $1,000, 그러니까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재정적 기여도 없이 공동체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비는 한인의 운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사들의 헌신적인 기부금이 없다면 한인회는 매번 행사 때마다 외부 손을 빌려야 하는 그런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은 책임과 헌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혹시 이런 점은 고려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책임감을 증명하는 방식이 왜 반드시 돈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간과 재능, 노력으로 헌신하는 것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1,000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부담 없는 돈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장벽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가 가진 잠재적인 리더풀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에 재정 기여가 꼭 필요하다면 이사 개인이 아니라 이사회가 공동으로 묵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식으로 책임감을 증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개인에게 재정적 문턱을 지워야 하는 걸까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인선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10조의 인선위원회는 바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돈이나 인맥이 아니라 덕망과 인품, 봉사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를 객관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검증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필터링 시스템인 셈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결코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9조 3항은 회원 50명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청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선위원회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으니 민주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50명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존 조직의 지원 없이 인맥이 넓지 않은 신규 후보가 활동적인 회원 50명의 서명을 직접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주가 걸릴 수도 있는 힘든 과정이죠.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문턱입니다. 특히 인선위원회 자체가 현 이사회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청원 후보자는 외부인 혹은 도전자로 비춰져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10조 2항 5호에 인선위원회의 권한이 추천에 국한된다고 명시는 했지만 후보군을 형성하는 가장 첫 단계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과연 공정한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50명 서명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과 지지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수백 수천 명 회원을 대표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최소한의 리더십 검증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무런 검증 없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선거가 인기 투표로 변질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선위원회는 그런 위험을 막고 추천된 후보와 청원 후보가 공정한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순기능을 합니다. 현 이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조직의 연속성과 운영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인선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상에는 회장, 이성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쟁점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8조 6항은 감사위원이 회장 이사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감사, 부정의혹 시 조사권 등 강력한 권한도 부여했죠. 이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이 과연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관의 독립적 지위라고 명시한 것 자체가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감사 결과는 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나 집행부가 이걸 숨기거나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오직 전체 회원을 위해서만 일하며 정관에 명시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독립적 지위라는 문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결국 감사위원 후보 역시 이사회가 주축이 된 바로 그 인선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받는 구조입니다. 제8조 1항과 제10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나를 추천해준 사람들을 과연 냉정하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선출 과정에서부터 이사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태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나 집행부의 민감한 비리 의혹이 발생했을 때 과연 감사위원회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얼마나 엄격하고 독립적인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진정한 독립성을 원했다면 감사위원 선출만큼은 인선위원회에서 분리해서 완전히 별개의 절차를 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역시 지나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분들은 그만큼 공동체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일 겁니다. 특정 그룹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전체 회원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제도를 설계하면 시스템은 끝없이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어느 정도는 리더들의 선의와 양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관 개정안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 회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로 회원을 차별하는 문제, 경제적 능력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문제, 현 이사회가 차기 지도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인선위원회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는 감사위원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조항들은 반드시 신중한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관 개정안은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이민사회의 한인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권력 분립 구조와
명확한 책임 규정, 특히 투명한 재정 운영 원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이상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최선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논의된 라구나우즈 빌리지 한인회 정관 개정안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안정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참여와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이 논의는 우리가 공동체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짜인 제도와 검증된 리더십의 신뢰를 둘 것인가, 아니면 모든 회원의 집단 지성과 자발적 참여의 신뢰를 둘 것인가. 오늘 저희의 대화가 이 균형점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더 많은 탐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 어떤 규칙으로 운영될까요? 지금부터 정관에 쉽고 간단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한인회가 뭔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한인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관제 2조를 보면요, 바로 이 5가지가 우리 한인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멋진 공동체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인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크게 3 조직이 있습니다. 먼저 한인회, 즉 집행부입니다. 행사 기획부터 회원 관리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팀이죠. 다음은 이사회인데요. 예산 승인처럼 한인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재정이 투명한지 감시하는 우리 공동체의 파수꾼이죠. 이렇게 중요한 리더들, 그럼 어떻게 뽑을까요? 선출 과정도 아주 체계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회 16주 전부터 시작해서요, 12월 총회에서 최종 투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회비,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요? 당연히 투명한 규칙이 있겠죠? 예를 들어 $2,000가 넘는 큰돈을 쓸 땐 반드시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정은 이렇게 4단계로 관리됩니다. 예산을 짜고, 승인받고, 집행한 뒤 마지막으로 감사까지 받는 거죠. 결국 한인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골프, 합창, 등산 정말 많죠? 동아리 활동만큼 공동체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한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이 오시죠? 결국 이 모든 걸 살아 숨쉬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